가을의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북한산의 나무잎들이 바람에 스치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죠. 오후 햇살은 낮게 기울고 있었고 등산로를 따라 낙엽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윤재준 53세. 이 나이에 여전히 산을 오른다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내 한서진 대신 처제 한은채와 단둘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상까지 불과 몇백 미터 남짓 남았을 때 그녀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적으로 손이 앞서 나갔습니다. 은채가 뒤로 넘어지는 걸 붙잡았죠.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몸이 제 품으로 푹 안겨왔습니다. 등산복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 뜨겁게 뛰는 심장, 세상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형부, 은채의 숨소리가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가쁜 숨결이 제 목덜미를 스쳤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괜찮아? 물었지만 팔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물었습니다. 왜 그때 그토록 오랫동안 그녀를 안고 있었을까? 왜 그 따뜻한 온기가 쉽게 잊히지 않았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날 가을 바람보다 더 묘한 감정이 스쳤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1년 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한산 등산로 입구 초가을의 향기와 붉은 단풍이 섞인 공기 속에서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 윤재준, 아내 한서진, 그리고 그녀의 동생 한은채. 형부, 여기 경치 진짜 좋아요. 은채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유난히 억지스러웠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한 달 전 그녀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7년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죠. 서진은 동생의 방 안에 며칠씩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보고 말했습니다. 은채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 밖에 나가자. 그 말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게 바로 주말 등산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몸을 움직이게 하려는 단순한 목적이었지만 점점 산은 저희 셋에게 일상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삶에 지친 무게를 내려놓고 누군가는 상처의 흔적을 다독이며 누군가는 가족의 균열을 붙잡는 마음으로 산을 올랐죠. 그날의 가을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안엔 이미 한계선의 예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흔들릴 때 자연은 가장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모든 걸 더 또렷하게 만들었죠. 북한산 입구에는 언제나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김밥과 물, 등산 스틱을 파는 노점들, 정상까지 2시간 이라고 외치는 안내방송. 그 속에서 저는 묘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부장과 팀장의 눈치를 봐야 했고 서류 위의 숫자들 속에서 제 이름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산으로 향했습니다. 유일하게 제 이름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산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내 한서진과 처제 한은채가 함께했습니다. 서진은 늘 그렇듯 챙기는 게 많았죠. 물병 3개 챙겼지? 응, 당신 것도, 은채 것도. 그녀는 여전히 성실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반면 은채는 말이 적었습니다. 이혼한 지 한 달째 방 안에서 나오지 않던 그녀를 겨우 밖으로 이끌어낸 건 서진이었죠. 형부,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은채의 목소리가 숨이 찬 듯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바로 앞에 쉼터 있어. 저는 다정하게 대답했지만 그 다정함 속에 스스로도 모르는 미묘한 감정의 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30분쯤 더 올라가자 나무 벤치가 있는 쉼터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땀을 식혔죠. 가을 햇살이 나무잎 사이로 스며들며 얼굴에 반짝였습니다. 와,
여기 바람 진짜 시원하다. 은채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표정은 한동안 잊고 있던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서진이 그런 동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문득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무너졌을 때 말 대신 곁을 내어주는 것. 그게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은채야, 앞으로 우리랑 자주 등산 가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병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 순간 햇살에 반사된 물방울이 그녀의 목선을 따라 흘렀습니다. 살짝 젖은 목덜미가 반짝였죠. 저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시선의 흔적이 나중에 어떤 일의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조금 살 것 같아요. 은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진은 그런 동생의 등을 조용히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오래된 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죠. 그날의 북한산은 유난히 평화로웠습니다. 서쪽 능선에 걸린 햇살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여놓았죠.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외로움과 누군가의 책임감이 서로의 그림자 끝에서 맞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산이 앞으로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저 평범한 가을 주말의 추억이라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 후로 2달 동안 매주 토요일 아침 9시면 우리는 어김없이 북한산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이 작은 의식은 어느새 우리 가족의 습관이 되었죠. 서진은 늘 김밥과 과일을 준비했고 은채는 이제 꽤 익숙한 표정으로 등산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둘을 따라 천천히 오르며 뒤에서 사진을 찍곤 했습니다. 형부, 이번엔 제가 먼저 올라가 볼게요. 은채가 활짝 웃으며 앞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산속 공기를 가르며 멀어져 갔죠. 서진은 그런 동생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젠 완전히 예전 같네.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제 안 어딘가에는 알 수 없는 묘한 울림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를수록 그녀는 점점 더 활기찼습니다. 숨을 헐떡이던 초보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저보다 빠른 걸음으로 오르는 날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알 수 없는 자부심 같은 걸 느꼈습니다. 은채가 이렇게 회복할 줄이야. 그 생각 속에서 이상하게도 처제라는 단어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정상 근처 벤치에 앉아 쉬는 시간은 늘 같았습니다. 은채는 물을 마신 뒤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봤고 서진은 그 옆에서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죠. 자, 우리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김밥 왕창 쌌어. 그러면 은채는 언니 손맛 최고예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맑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그 웃음을 보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웃음보다 처제의 웃음을 더 자주 떠올리는 나 자신을. 도시락을 먹던 어느 날 서진이 제게 물었습니다. 오빠,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늘 똑같지 뭐. 보고서 쓰고 욕먹고 또 쓰고. 제가 피식 웃자 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쯤 오빠가 좀 편해질까? 그 옆에서 은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는 그래도 멋있어요. 50대에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시는데요. 그 한마디에 저는 뜻밖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내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죠.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도 그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서 면도기를 들고 서 있는데 머릿속에는 은채의 미소가 자꾸만 어른거렸습니다. 형부는 멋있어요. 단 한 문장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죠. 그때부터였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한 건 일주일의 피로를 풀기 위한 산행이 아니라 누군가의 미소를 보기 위한 약속의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사실이 두렵기도 했지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합리화했습니다. 괜찮아, 가족이잖아.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방패였을 뿐이었습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매주 같은 길을 걸었지만 보이지 않는 감정의 지층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바뀌는 데엔 단 한 번의 가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아침 공기가 평소보다 싸늘했습니다. 단풍잎은 이미 절반쯤 떨어져 있었고 바람에는 겨울 냄새가 묻어나기 시작했죠. 저는 언제나처럼 배낭에 물병과 간식을 챙기며 등산화를 신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서진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나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힘이 없었습니다. 침대 곁으로 다가가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릎을 만지며 서진이 말했죠. 며칠 전부터 아파서 계단도 오르내리기 힘들더라고. 그녀의 무릎은 부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관절염이 다시 도진 듯 했습니다. 그럼 나도 안 갈게. 오늘은 쉬자. 제가 배낭을 내려놓자 서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은채 혼자 가면 어색하잖아. 네가 같이 가줘. 괜찮아. 다음 주에 같이 가면 되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채, 요즘 겨우 웃기 시작했잖아. 혼자 두면 또 우울해질 거야.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혼자 남을 은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다시 방 안에 틀어박혀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걸렸습니다. 알았어. 그럼 병원 예약해놓고 다녀올게. 제가 말하자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채한테 잘해줘. 요즘 많이 힘들어하더라. 그 손의 온도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부탁이었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라는 무거운 감정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아프게 되돌아올 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은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진이 무릎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 우리 둘이 갈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리 둘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그럼 다음에 가요. 하지만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가자. 서진이도 네가 실망할까봐 걱정하더라.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9시에 만나요, 형부. 형부.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전엔 아무렇지 않던 호칭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두 글자가 낯설게 느껴졌죠. 9시 정각. 북한산 입구에 도착하니 은채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민트색 등산복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었습니다. 형부. 그녀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한 얼굴이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눈가가 묘하게 생기를 띠고 있었죠. 서진이는 무릎이 아파서 못 왔어. 언니 많이 아프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병원 예약해놨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로 시작된 둘만의 등산. 하지만 걸음을 옮길수록 공기 속엔 묘한 어색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함께 걸을 때마다 들리던 서진의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 사이에 우리 둘만 남았다는 낯선 현실이 묵직하게 깔려 있었죠. 형부, 저 때문에 불편하시죠?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왜 그래? 언니 없이 저랑 둘이 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뭐 어때? 그냥 편하게 생각해. 그 말을 들은 은채의 얼굴에 조금의 안도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감싸진 그 순간에도 은채의 숨결은 산바람처럼 제 마음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아직은 약했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흔들기 시작한 바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토요일, 하늘은 잔잔하게 흐렸습니다. 새벽부터 이슬비가 내렸고 북한산 입구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그만둘까?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형부, 저는 괜찮아요. 형부만 괜찮으시면 가요. 은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서 묘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우비 챙겨서 가자. 약한 비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그 말처럼 그날 우리는 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산은 고요했습니다. 비가 젖은 흙냄새, 바위 위로 흐르는 물줄기, 그리고 우비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저희 둘만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형부, 여기 미끄러워요. 은채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발이 살짝 흔들렸고 본능처럼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조심해. 천천히. 그 순간 제 손이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손은 생각보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온기만큼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그 침묵은 오히려 더 짙은 감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상 근처 정자에 도착했을 땐 비가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은채의 머리카락이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고 등산복은 몸에 밀착되어 그녀의 숨결과 함께 들썩였습니다. 많이 젖었네. 수건 좀 써. 제가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건네자 은채는 고맙다며 받아 머리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부도 젖으셨어요. 괜찮아. 금방 마를 거야. 아니에요. 그녀는 수건을 들어 제 머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은채의 손끝이 제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수건 사이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 가까워지는 숨결, 그리고 빗물 냄새와 섞인 은은한 샴푸, 향기. 심장이 서서히 빨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물방울이 맺힌 속눈썹 사이로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형부, 그녀가 아주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 비친 제 얼굴을. 그리고 츄,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가 산속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우리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비가 더 세질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산하는 길,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은 이미 떨어져 있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그 무게만큼 마음도 묵직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건 단지 순간의 감정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시작된 걸까? 하지만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신 비의 냄새만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둘의 관계는 그전과 같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도 그날의 빗소리는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지나친 손끝의 온기와 멈춘 듯한 눈빛이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마치 짧은 꿈 같았지만 깨어보면 그 감정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무릎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은채랑 다녀와. 나도 이제 괜찮아졌어.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의 신뢰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산 입구에는 이미 은채가 와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등산복 차림의 그녀는 지난주보다 한층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비 안 와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밝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어 보였지만 어색한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깔린 숲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로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오래 이어질수록 지난주의 그 순간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은채도 그걸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정상에 다다를 즈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지난번 일은 잊으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잊으려 했어.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정상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하늘은 희뿌옇게 흐려 있었고 멀리 서울의 빌딩들이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서진이 싸준 김밥이었습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김밥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언니 손맛은 변함없네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도시락이 서진의 믿음과 사랑이 담긴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묘하게 밥맛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도시락을 덮고 서로를 마주본 채로 오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산 후 우리는 산 아래 조용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비좁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식당의 노래소리조차 멀리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2개 주세요. 그리고 주문을 마친 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은채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형부 생각을 자주 해요. 그 말은 예상치 못한 날벼락 같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멈춘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국 끓는 소리와 그녀의 울음소리가 묘하게 섞였습니다. 식당 안엔 단 2사람만 남은 듯 고요했습니다. 형부, 은채가 제 손등 위로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의 말과 함께 제 손도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죄책감이었고 동시에 불안한 설렘이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의 김이 눈앞을 가리듯 우리 사이의 선도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오후 햇살이 점점 기울고 있었죠. 오늘은 들어가세요. 제가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유리창을 스쳐 지나가며 잠시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형부, 은채가 작게 불렀습니다. 잠깐 들어오실래요? 커피라도 한 잔. 그 말에 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야 한다는 생각과 단 한 번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그녀의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의 선은 그렇게 처음으로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무너졌습니다. 은채의 오피스텔은 작고 단정했습니다. 흰 벽,
향초 냄새, 그리고 작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방안을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해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일정하지 않게 뛰고 있었습니다. 커피 나왔어요. 은채가 2잔의 머그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는 아직 김이 모락거렸습니다. 그녀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형부,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많이 외로워요. 그 말은 마치 오래 참았던 고백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이혼하고 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밤이 오면 그 긴 시간이 저를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녀의 손이 컵을 감싸준 채로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제 안에서 무겁게 쌓인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나도 그래. 입에서 나온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요즘 서진이랑은 거의 말도 안 해. 서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루를 보내. 나도 어쩌면 외로웠던 것 같아. 은채는 그 말을 듣자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엔 슬픔과 따뜻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부,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 위로 그녀의 손이 살짝 포개졌습니다.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래도록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 돼. 하지만 그 대답은 이미 늦었습니다. 저의 손은 그녀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왜 못 멈추겠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살결의 온도와 함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은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제 품에 닿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가을비가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지만 방 안에는 오직 2사람의 숨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저 서로를 부여잡은 채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은채는 제 팔에 기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안에 또 다른 감정이 일었습니다. 죄책감과 미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함.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믿음, 그리고 은채한테 잘해줘라던 그 말이 머리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옷을 입으려는 제 손을 은채가 잡았습니다. 가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이 덜 깬 듯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기다릴 거야.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형부, 후회하세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미안해. 그 말에 은채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후회는 안 해요. 그냥 복잡해요. 그녀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짧은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새벽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도로 위에 가로등이 번져 보였고 손잡이에 남은 미세한 체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진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질 뿐 그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마음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한 번 넘은 선은 다시는 예전의 선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세상은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출근길의 버스, 회사의 복도, 점심시간의 식탁 모든 게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오늘은 너무 무리하지 마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는 칼처럼 아프게 꽂혔습니다. 그녀가 믿고 있는 남편은 이미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토요일이 되면 저는 등산화를 챙겼습니다. 그것은 건강을 위한 습관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어버린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은채와 함께한 산은 늘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가끔은 그녀의 웃음이, 가끔은 손끝이 제 안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퇴색한 흑백 사진 속에 갑자기 색이 스며드는 것처럼. 하지만 그 감정은 달콤한 동시에 잔인했습니다. 밤이 되면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의 순수한 신뢰가 떠오를 때마다 은채와의 기억이 도망치듯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두 세계가 언젠가는 부딪혀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이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오빠, 요즘은 은채가 훨씬 밝아졌더라. 오빠 덕분이야. 진짜 고마워. 그 말에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야, 그냥 등산이 좋은 거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이 저릿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지?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형부, 오늘은 언니랑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 한 줄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그녀가 보내온 언니라는 단어, 그 안에는 저와 그녀 모두의 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퇴근 후 저는 종종 오늘 회식 있어 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은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면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부, 오늘도 힘들었죠? 그녀의 그 한마디가 온몸을 녹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시간들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위험했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 있을 때마다 제가 잊고 있던 현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였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 도피야.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들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서진은 여전히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회식 힘들었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넥타이를 풀어줬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남편의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균열은 조용히 현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요일 저녁 서진이 거실에서 TV를 끄고 제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일 등산 나도 갈래.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 무릎은 괜찮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제 다 나았어. 병원에서도 가벼운 운동은 괜찮다고 했어. 그녀의 웃음은 천진했지만 그 미소 뒤로 제 숨은 점점 얕아졌습니다. 내일 서진이와 은채가 다시 만나면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서진은 무심히 말했습니다. 내일 김밥도 내가 쌀게. 오랜만에 셋이 같이 가자. 그 말이 마치 판결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서진이도 같이 간대. 잠시 후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언니가요. 알겠어요.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두 여자의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그리움. 그리고 그 두 얼굴 사이에서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맑아서 더 두려웠습니다. 서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달걀지단을 곱게 썰고 당근을 볶고 마지막에 김을 펼치는 손길이 정성스러웠습니다. 그 손끝을 보면서 저는 묘한 죄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제 아내로서의 마음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준비됐어? 서진이 새로 산 등산화를 신으며 물었습니다. 응. 억지로 웃었지만 입가가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았고 오래전 우리가 처음 등산을 다니던 시절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은채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한층 차분한 얼굴이었죠. 언니, 오랜만이에요. 은채가 먼저 웃으며 달려와 서진을 안았습니다. 은채야, 보고 싶었어. 무릎 나아서 다행이야. 서진은 동생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둘 사이에 낀 공기가 너무 투명해서 내가 거기에 존재해선 안 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세 사람의 발소리가 번갈아 가며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앞장섰고 제가 뒤에서 보폭을 맞췄습니다. 은채는 그 뒤를 천천히 따랐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비밀이 쩌렁쩌렁 울리는 듯 했습니다. 언니, 천천히 가요. 무릎 조심하셔야 해요. 은채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좀 나았어. 서진은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엔 약간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하려다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은채의 눈빛이 곁에서 느껴졌기 때문이죠. 1시간쯤 올랐을 때 서진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조금만 쉬자. 쉼터 벤치에 앉은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물 좀 마셔. 제가 물병을 건네자 서진은 고맙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오빠밖에 없어. 그 한마디가 너무 따뜻해서 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은채가 다가왔습니다. 형부, 이거 드세요. 그녀가 제게 또 다른 물병을 내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서진이 그 장면을 보고 웃었습니다. 너희 둘 이제 진짜 친해졌네? 그 웃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부가 잘 챙겨주셔서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겼지만 서진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진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걱정스레 묻자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조금 아파서 그래. 천천히 갈게. 저는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은채가 그 옆에서 조용히 걸음을 맞췄습니다. 세 사람의 거리는 미묘하게 어긋났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서진은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습니다. 와, 드디어 해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눈물이 섞인 듯 반짝였습니다. 잘했어, 서진아. 제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채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돌렸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바위 위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을 나누며 서진이 웃었습니다. 은채야, 언니 대신 오빠 잘 챙겨줘서 고마워. 그 말이 터지는 순간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은채의 손에 들린 김밥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녀의 눈동자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웃음이 더욱 순수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죠. 우리 다음에도 이렇게 셋이 가자. 나도 이제 무릎 관리 잘할게.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자며 서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좀 더 붙어서 찍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와 은채는 조심스레 가까이 섰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 하나가 공기 속에 길게 울렸습니다. 화면 속 세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웃음이 세 겹의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후회, 그리고 하나는 숨겨진 눈물. 하산길, 서진은 무릎을 부여잡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잡아줄게. 제가 그녀의 팔을 감싸쥐자 은채가 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제가 반대쪽 잡을게요. 서진은 고맙다고 말하며 두 사람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두 여자는 내 인생의 빛과 그림자였다. 서진은 나를 붙잡는 손, 은채는 나를 흔드는 손. 그 두 손 사이에서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형부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내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잠을 자도 꿈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얽혀 있었습니다. 서진의 맑은 웃음, 은채의 떨리는 시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너져가는 제 자신. 다음 주 토요일 아침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더는 거짓으로 숨쉬며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은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등산 갈까? 잠시 후 짧고 단호한 답장이 왔습니다. 네, 굿이에요. 산 입구에서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전과 달랐습니다. 미소가 사라졌고 눈가에는 지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부, 짧은 인사만이 오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무 사이로 들어선 순간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대화로 채워졌을 길이 오늘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채는 앞서 걷지 않았고 저도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쉼터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그 낙엽이 땅에 닿는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은채야, 미안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지난주에 알았어요. 언니가 오빠를 보는 눈빛을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정말 나쁜 놈이지.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외로워서 형부에게 기대고 싶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잠깐의 쉼터였던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외로움의 모양이었다는 걸 우리는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정상에 오르기 전 짧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행복했어.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머물 수 없는 거였어. 정상에 다다르자 가을 하늘이 구름 사이로 열렸습니다. 서울의 빛이 아득하게 내려다 보였죠. 우리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의 김밥은 서진이 싸준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정성과 믿음이 들어있는 결코
무심히 먹을 수 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은채는 김밥을 반으로 나누어 제게 건넸습니다. 먹어요. 오늘은 마지막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먹자. 하지만 밥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막혔습니다. 형부, 은채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사랑이었을까요? 그녀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마도 아니었을 거야. 사랑이라기보다 서로의 외로움이 닮은 얼굴을 한 채 마주 본 거겠지.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겠네요. 그래, 언니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걱정 마. 이건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잠시 후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하산길의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서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만 두 그림자는 다시는 겹치지 않았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자 은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형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떨렸습니다. 행복하세요, 언니랑. 정말로요. 너도 행복해. 좋은 사람 만나서 이번엔 꼭 웃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제 품에 안겼습니다. 짧고 하지만 진심이 담긴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형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돌아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발끝이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저를 현실로 붙잡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산행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어떤 계절도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 후로 2주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은채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를 쓰다 지우고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여전히 제 곁에서 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커피 향으로 저를 깨웠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저는 갑자기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오늘 저녁 외식할까? 무슨 일로 갑자기? 놀란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당신이랑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그녀는 한참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오빠가 그렇게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몰라. 우리는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을빛이 유리창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서로 마주본 얼굴은 조금 낯설고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서진아,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너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회사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너의 말들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 같아. 서진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갑자기 왜 그래요? 나는 그냥 오빠 옆에 있는 게 좋았어요. 그걸로 충분했는데. 그녀의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언제나 제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이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요즘 오빠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말수가 적고 멀리 있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따뜻해졌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알아버렸거든. 뭐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그 모든 말이 서로를 다시 연결해주는 실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서진이 제안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은채랑 같이 산책 어때요?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은채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형부.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요즘 요가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서진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잘 됐다, 은채야. 너 이제 진짜 예전 같아 보여. 저는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은채의 눈이 잠시 제게 머물렀습니다. 짧은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이 닿았습니다. 고마워요. 잘 지내줘서. 그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서진은 가운데서 두 사람의 팔을 각각 잡았습니다. 이렇게 걷는 거 너무 오랜만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벤치에 앉아 서진이 가져온 과일을 나눠 먹었습니다. 은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부, 언니랑 꼭 행복하세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너도 행복해. 이제 진짜 너만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햇살이 은채의 머리카락 위로 부서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슬픔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새 삶을 시작하는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해질녘 우리는 공원 입구에서 작별했습니다. 언니, 형부, 다음에 또 봬요. 그녀가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이번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이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오빠, 요즘 참 좋아요. 우리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래.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잃어버릴 뻔했기 때문 아닐까. 집에 도착해 서진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채소를 다듬고 그녀는 국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참 좋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게 삶이지.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서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나야말로. 그녀의 숨결이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그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쩌면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결국 돌아와야 할 자리는 단 하나뿐이라는 걸. 그곳은 내가 지켜야 할 제자리, 그리고 내 모든 죄와 후회를 받아주는 단 한 사람의 곁이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죠. 아침이면 서진이 부엌에서 나는 조용한 국 끓는 소리, 거실에 번지는 커피 향,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미소. 그 모든 게 예전에는 그냥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늘 지쳐있던 제 표정이 달라졌다고 동료들이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윤 부장님,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 말에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깨달음이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서진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오빠, 이건 뭐예요? 그냥 오래전에 사고 한 번도 안 써본 거야. 상자 안에는 낡은 커플 시계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5주년 때 샀던 거잖아. 서진이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땐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못 찼지. 저는 시계를 꺼내 그녀의 손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이 시간 보내자. '이 시계가 늦지 않게, 우리도 늦지 않게.' 그 말에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빠, 나 이 말 듣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먼저 잡지 않아도 오빠가 잡아주는 손이 그리웠어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놓지 않을게. 밤하늘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우리의 그림자가 벽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은채의 마지막 말, 형부, 언니랑 행복하세요. 그 말은 여전히 제 마음 어딘가에서 기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용서가,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의 구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우연히 카페 앞을 지나가다 은채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녀는 새 요가 센터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햇살에 닿은 얼굴은 건강했고 웃음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도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인사 대신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 번의 고개 숙임에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잎이 흩날리며 차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은채야, 고맙다. 그날 밤 서진이 제게 물었습니다. 오빠, 요즘 마음이 편해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지나간 계절 하나를 잘 보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끔은 잃어야 알게 되는 게 있죠.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녀는 모를 겁니다. 그 잃어버릴 뻔했던 것이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는 걸. 밤이 깊었습니다. 서진은 제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도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마도 이 온기가 제가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사랑의 무게일 겁니다. 창밖의 달빛이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의 모든 하루를 그녀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어떤 외로움이 찾아와도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언제나 이 자리라는 걸.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서진아. 겨울이 오기 전 바람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창문을 여니 싸늘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이 제게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외로움이 아닌 평온이 느껴졌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서진이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산책 갈래요? 지난번처럼 은채도 부를까?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한때 그 제안이 두려웠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미소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좋아. 다 같이 걷자. 정오 무렵 세 사람은 공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서진은 두 손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고 은채는 밝은 주황색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진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언니, 형부. 그녀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도 평화로워서 마치 시간의 상처가 모두 아물어버린 듯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진은 가운데에서 웃으며 두 사람의 팔을 각각 잡았습니다. 이렇게 걷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녀의 말에 은채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언니. 요즘은 일하느라 바빠서요. 형부는 요즘도 산 자주 오르세요? 이제는 주말마다 아내랑만 올라. 제가 대답하자 서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치, 이제 나 없으면 길도 못 찾아. 저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발밑에서 부서졌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고 공기는 투명했습니다. 그날 공원은 한편의 영화처럼 고요했습니다. 잠시 후 벤치에 앉아 쉬며 서진이 꺼낸 따뜻한 커피를 나눠 마셨습니다. 은채는 커피잔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바람에 실려 조용히 울렸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 계절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계절이 오겠지. 우리도 그렇게 다시 잘 살아가면 돼. 그 말은 은채에게도 나에게도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말마다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고 동네 시장을 함께 돌며 웃었고 서진과는 다시 예전처럼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저녁 서진에게 하루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사에 새 직원이 왔어. 이름이 승우래. 그 직원 괜찮아요? 응, 젊고 열정적이야. 나도 괜히 배우게 되더라. 그녀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윤재준 같아요. 예전엔 늘 피곤해 보였는데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우리는 TV를 보며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진은 가끔 제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시간이 참 좋아요. 나도 그래. 오빠는 몰랐죠? 나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알아. 그리고 약속할게. 이 평범함을 지킬게. 시간이 지나면서 은채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센터의 회원 중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지만 저는 잠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감사, 그리고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내온 메시지 한 줄이 지금도 제 폰에 남아 있습니다. 형부, 언니랑 꼭 행복하세요. 이제 진짜 괜찮아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을 산길의 바람 냄새가 떠오릅니다. 그 바람이 한때 우리를 흔들었지만 결국은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돌아올 줄 아는 것이라는 걸. 삶이란 결국 잘못 걸은 길 끝에서도 다시 옳은 방향으로 발을 돌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늘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의 미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묵묵히 그리고 감사히 봄이 다시 왔습니다. 창밖에는 새싹이 올라오고 아침마다 창문을 여는 일이 또 하나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제게 아침을 건네고 점심 도시락을 챙겨주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이젠 새로움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익숙함이 아니라 새로 주어진 하루처럼 느껴졌죠. 저는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다시 사랑을 배우고 있다. 어느 날 서진이 가만히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참 많이 변했죠? 응. 하지만 좋은 쪽으로. 그녀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부 같아요. 예전엔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같았는데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이 따뜻해서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오랜 시간 묵혀있던 문장이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흔들리지만 사랑은 지켜야 한다. 그게 제가 지난 계절 동안 배운 인생의 문장이었습니다. 은채는 그 후로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요가 센터가 잘 되고 있다며 사진을 보내왔죠. 새하얀 요가복, 웃는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 그 사진 속에서 저는 안도와 따뜻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도 자기만의 길 위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 제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은채, 이제 정말 밝아졌죠?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그래, 참 다행이야.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빠,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늘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요. 응, 약속할게.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 숨결이 제게는 세상의 모든 평화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처럼 흔들릴 수 있어도 끝내 머무는 곳은 사랑이 있는 자리라는 걸, 진심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자라난다는 걸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조용히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오랜 세월의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손을 꼭 쥐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모든 잘못이 용서받는 듯했고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삶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한때는 흔들렸던 마음이 이제는 바람을 따라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서진의 손을 잡고 껐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천천히, 하지만 어제보다 훨씬 단단하게 그 길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한번 흔들렸음에도 끝내 다시 잡는 용기로 완성된다.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음악이 잔잔히 흐르며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의 삶에도 한때 흔들렸던 계절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계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조금 더 깊고 따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 속 한 문장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삶의 문장으로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